청춘 예찬, 민태원.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과 같이 힘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캅 속에 든 칼이다. 청춘에 끓는 피가 아니더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얼음에 쌓인 만물은 죽음이 있을 뿐이다.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따뜻한 봄바람이다. 풀밭에 속임 나고 가지에 싹이 트고 꽃 피고 새 우는 봄날의 천지는 얼마나 기쁘며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것을 얼음 속에서 불러내는 것이 따뜻한 봄바람이다. 인생의 따뜻한 봄바람을 불어보내는 것은 청춘에 끓는 피다. 청춘의 피가 뜨거운지라 인간의 동산에는 사랑의 풀이 돋고 이상의 꽃이 피고 희망의 놀이 뜨고 연락의 새가 운다. 사랑의 풀이 없으면 인간은 사막이다. 오아시스도 없는 사막이다. 보이는 끝끝까지 찾아다녀도 목숨이 있는 때까지 방황하여도 보이는 것은 거친 모래뿐일 것이다. 이상의 꽃이 없으면 쓸쓸한 인간에 남는 것은 영락과 부패뿐이다. 낙원을 장식하는 천자만홍이 어디 있으며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 온갖 과실이 어디 있으랴? 이상. 우리의 청춘이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이상. 이것이야말로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 사람은 크고 작고 간의 이상이 있음으로써 용감하고 굳세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석가는 무엇을 위하여 설산에서 고행을 하였으며 예수는 무엇을 위하여 황야에서 방황하였으며 공자는 무엇을 위하여 천하를 철환하였는가? 밥을 위하여서, 옷을 위하여서, 미인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리하였는가? 아니다. 그들은 커다란 이상, 곧 만천하의 대중을 품에 안고 그들에게 밝은 길을 찾아주며 그들을 행복스럽고 평화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겠다는 커다란 이상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길지 아니한 목숨을 사는가 싶이 살았으며 그들의 그림자는 천고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현저하여 1월과 같은 예가 되려니와 그와 같지 못하다 할지라도 창공에 반짝이는 뭇별과 같이 사냐에 피어나는 군형과 같이 이상은 실로 인간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라 할지니 인생의 가치를 주는 원질이 되는 것이다. 이상. 빛나는 귀중한 이상. 그것은 청춘에 누리는 바 특권이다. 그들은 순진한지라 감동하기 쉽고 그들은 저염이 적은지라 죄악에 병들지 아니하고 그들은 앞이 긴지라 착목하는 곳이 원대하고 그들은 피가 더운지라 시련에 대한 자신과 용기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상의 보배를 능히 품으며 그들의 이상은 아름답고 소담스러운 열매를 맺어 우리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보라, 청춘을. 그들의 몸이 얼마나 튼튼하며 그들의 피부가 얼마나 생생하며 그들의 눈에 무엇이 타오르고 있는가? 우리 눈이 그것을 보는 때에 우리의 귀는 생의 찬미를 듣는다. 그것은 웅대한 관현악이며 미묘한 교양악이다. 뼈끝에 스며들어가는 연락의 소리다. 이것은 피어나기 전인 유소년에게서 구하지 못할 바이며 시들어가는 노년에게서 구하지 못할 바이며 오직 우리 청춘에게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청춘은 인생의 황금 시대다. 우리는 이 황금 시대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이 황금 시대를 영원히 붙잡아 두기 위하여 힘차게 노래하며 힘차게 약동하자. 들국화. 정비석. 가을은 서글픈 계절이다. 시들어가는 풀밭에 800개를 베고 누워서 유리알처럼 파랗게 갠 하늘을 고요히 우러러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까닭없이 서글퍼지면서 눈시울에 눈물이 어려지는 것은 가을에만 느낄 수 있는 순수한 감정이다. 섬돌 밑에서 밤을 새워가며 안타까이 울어대는 귀뚜라미의 구슬픈 울음소리며 불을 끄고 누웠을 때의 창호지에 고요히 흘러넘치는 푸른 달빛이며 산들바람이 문풍지를 울릴 때마다 우수수 나뭇잎 떨어지는 서글픈 소리며 가을빛과 가을 소리치고 어느 하나 서글프고 애달지 아니한 것이 없다. 가을을 흔히 열매의 계절이니 수확의 계절이니 하지만 가을은 역시 서글프고 애달은 계절인 것이다. 깊은 밤에 귀뚜라미 소리에 놀라 잠을 깨었을 때 그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것이 불현듯 그리워지기도 하고 가을 볕이 포근히 내리쬐는 신장로만 바라보아도 어디로든지 정처 없이 머나먼 나그네 길을 떠나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도 역시 가을이라는 계절이 무한히 외롭고 서글픈 때문이리라. 나는 가을을 사랑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절의 면목이 모두 제대로들 특색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감정을 가장 깨끗하게 하는 것은 가을이 아닌가 한다. 봄은 사람의 기분을 방탕에 흐르게 하고 여름은 사람의 활동을 게으르게 하고 겨울은 사람의 마음을 음침하게 하건만 가을만은 사람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바람 소소하게 부는 가을 아침이나 가을 저녁에 혼자서 소풍을 나서 보라. 친구도 필요하지 않고 책도 소용이 없으니 아주 알몸으로 혼자서 호젓한 산속을 거닐어 보라. 낙엽을 밟으며 단풍진 나무숲 사이를 혼자 소요하노라면 그대의 생각은 반드시 가을 물같이 맑아지고 그대의 마음은 정령코 가을 하늘같이 그윽해질 것이다. 나는 가을을 외롭고 서글픈 계절이라 말했거니와 마음이 외롭고 서글퍼진다는 것은 그것이 곧 마음이 착해진다는 것이기도 하다. 모든 감정 중에서 비애가 가장 순수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시절 중에서 가을을 가장 사랑하듯이 꽃도 가을 꽃을 좋아한다. 꽃이고 정답고 아름답지 아니한 꽃이 어디 있으리오마는 나는 꽃 중에서는 가을 꽃을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들국화를 더 한층 사랑한다. 가을 꽃으로 대표적인 꽃은 코스모스와 들국화이리라. 코스모스와 들국화가 백화가 남발하는 봄, 여름을 지나고 나서 찬 이슬 내리는 가을에야 피는 꽃들이기에 가을에 피는 꽃들은 어딘가 처량한 아름다움이 있다. 가을 꽃이고 청초하지 않은 꽃이 어디 있던가? 코스모스가 그러하고 들국화가 그러하다. 그러나 코스모스는 사람이 가꾸어야 피고 따라서 대개가 뜰이나 화단 같은 데 피지만 들국화만은 누가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필 뿐 아니라 아무도 돌보지 않는 들판이나 산속에 핀다. 내가 코스모스보다 들국화를 더 한층 사랑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다. 가을 아침 일찍 산이나 들에 나가보라. 그대는 아무도 없는 잡초 사이에서 찬 이슬을 한 방 머금고 피어있는 들국화를 볼 수 있을지니 그 그윽한 기쁨에 그대는 새삼스러이 놀라게 될 것이다. 들국화는 특별히 신기한 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인가를 멀리 떨어진 호젓한 산중에 외로이 피어있는 그 기품이 그윽하고 봄, 여름 다 지나 가을에 피는 그 기계가 거룩하고 모든 잡초와 어울려 살면서도 자기의 개성을 끝끝내 지켜나가는 그 지조가 또한 귀여운 것이다. 들국화는 다알리아나 칸나처럼 빛깔도 야단스럽게 호화롭지 아니하고 꽃송이의 구조도 지극히 단순하다. 그러나 보랏빛의 부드럽고도 순결한 맛은 볼수록 마음을 이끌게 한다. 찬란한 빛깔로 남의 눈을 유혹하려는 것은 아니다. 말 없는 가운데 자신의 순결성을 솔직히 보여주는 그 겸손이 더 한층 고결하다는 말이다. 나는 가을을 사랑한다. 그러기에 꽃도 가을 꽃을 사랑하고 가을 꽃 중에서도 들국화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독서 생활. 윤영춘. 독서는 지식을 구하는 일이다. 지식은 힘이다. 독서를 하면 자기의 정신생활이 풍부해지고 교양을 갖추게 된다. 우리 인간은 미완성품이다. 생애를 통하여 보면 청소년 시기는 완성을 지향하고 수양을 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독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기억력이 왕성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읽은 책들은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다. 그리고 독서할 시간적 여유도 많은 때다. 학교를 졸업하고 실사회에 나가보면 일에 부대끼어 책을 읽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지난날의 독서는 벼슬을 하거나 고루고각에서 살기 위한 방편으로 했지만 오늘날의 독서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사리를 똑바로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물에 대하여 무조건 변호하거나 맹종하거나 단순히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독서는 우리의 품위를 높이고 지식을 해박하게 할 뿐 아니라 기민하면서도 영리한 인간을 만들어준다. 책 속에 길이 있고 길 속에 인생이 있다. 는 말이 있듯이 인생의 갈 길은 독서에서 찾을 수 있다. 독서를 많이 하는 국민은 밝은 세계에 살지만 독서하지 않는 국민은 암흑의 고배를 마신다. 독서를 통하여 자기 시대와 자기 국민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시대와 다른 국민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 또 책을 쓰는 저자의 생활과 사상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쓴 책 속에 나타난 사회상과 인간상에서 독자는 자신의 몸가짐과 위치를 올바로 가질 수 있게 되며 선인들의 산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강의, 강연 같은 것을 통해서도 보고 들을 수 있지만 이것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므로 이해에 불편을 줄 때가 많다. 그러나 책은 그런 제약을 안 받으므로
그 속에 나타난 내용을 더 정밀하고 더 정확하게 전달해준다. 그러므로 동서고금의 철인, 문인, 종교인, 무인, 교육가, 정치가 할 것 없이 어느 누구와도 깊이 사귈 수 있게 하는 것이 책이다. 이 책을 통하여 우리는 그들의 사상에 공명할 수도 있고 이견을 가질 수도 있다. 독서는 외부의 어떤 강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취미와 필요에 따르는 것이니만큼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것이다. 따라서 독서는 자아를 육성하고 자아를 교육하는 빠른 길이 될 뿐 아니라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서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터놓게 한다. 명작 하나가 대학에 필적한다. 는 말은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한다. 객관유익이라는 말은 책을 펼치기만 해도 유익하다는 말인데 이것은 자기의 전문 분야 이외의 책에서도 전문 분야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을 내포했다고 볼 수 있다. 그 한 예로 다윈이 생물 진화에 대한 연구를 무릇 30여 년 동안이나 해왔고 또 그가 수집한 재료도 상당히 많았으나 생물 진화에 대한 간단한 설명조차 할 수 없었다. 하루는 우연히 멜더스의 인구론을 읽다가 문득 생존 경쟁의 원칙을 깨닫고 적자 생존의 도리를 알게 되면서부터 생물 진화에 대한 명절을 내게 되었다 한다. 그러면 결국 무슨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하게 되는데 그것은 각자의 지식 정도에 따라 독서의 범위나 방법도 달라진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기의 지식이나 교양을 위한 책이면 무엇이나 좋지만 자기 힘에 너무 겹거나 저속한 책은 삼가야 한다. 셰익스피어와 같은 때의 사람으로 독서에 대하여 좋은 글을 쓴 베이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책은 취미로 읽어야 하며 어떤 책은 대충대충 띄어가며 읽어야 하고 어떤 책은 전부 정독해야 한다. 여행 안내서 같은 것은 대충 읽어도 대개는 무방하고 소설 같은 것은 대개 빨리 읽어도 좋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를 다룬 책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정독해야 한다. 중국에는 일찍이 안도, 구도, 심도라는 독서 3도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선 요령을 얻고 요긴한 데는 기록해 두며 이를 되새겨 반성한다. 이런 독서의 다양성을 내세우는 것이 오늘날 독서의 특색이다. 요령만 얻으면 그만이라고 하여 너무 꾀만 부리는 공부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어학 같은 것은 외지 않고는 도저히 될 수 없으므로 끈기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형설의 공이란 말은 진서에 쓰인 말로서 차윤과 손강이라는 가난한 선비가 등불마저 켤 처지가 되지 못하여 반딧불과 눈에다가 책을 비추어 가면서 글을 읽었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전깃불 아래에서도 글 읽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교훈이 되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영웅 나폴레옹은 유명한 독서가였다. 전선으로 나갈 때에도 정치, 경제, 지리, 역사, 문학, 군사 등 천여 권을 가지고 가서 틈만 있으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읽었다. 또한 이집트 원정 때와 그의 최후의 운명을 겨루었던 워털루의 전쟁에서까지 책을 보면서 전쟁을 지휘했고 독일 점령 당시의 말잔등이에서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다. 우리나라 세종대왕도 뛰어난 독서가였는데 그는 이 같은 건실한 성품으로 드디어 한글을 창제하였다. 또 의랴지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의랴란 이경, 즉 밤 10시 전후를 가리킨다. 중국의 당태종은 유달리 독서를 즐겨 매일 의랴만 되면 경세 재민하는 현철들의 사적을 뒤지기에 전력을 다했다. 이윽고 그는 갑야의 정사를 보살피고 의랴에 독서하지 않으면 어찌 인군이라 할 수 있겠는가? 했다. 고금을 통하여 명군 현철은 모두 독서에 열중하여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반면 개인적으로 인생의 다채로움을 보았고 자연의 미묘를 들었으며 지혜의 천미를 맛보았고 생명의 기이를 체험했던 것이다. 그들의 이목구비는 새로운 작용을 일으켜 창의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현세는 물론 다음 세대에 올 자손들의 행복까지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지금 깨달았고 이전에 능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 능하게 되었다면 그 기쁨이야말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장성한 후에는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났노라. 또 고린도 후서에는 겉사람은 부패했으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했다. 그렇다.
어제의 잘못을 오늘 반성하고 새로운 결심에서 올바른 일을 하려면 독서를 해야 하고, 철부지 어린애 장난을 버리고 의젓한 인간 생활을 하려면 독서를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으로서 지금 적을 두고 공부하는 곳이 고등학교이고 보면 앞으로 어떤 대학에 진학할까 또는 어떤 직장에 나아갈까에 따라 독서 경향도 달라질 것이다. 교과서 이외의 유용한 책은 자주적으로 선택하여 읽는 것이 좋다. 세상에는 많은 책이 나돌아다니나 자기 개성에 꼭 알맞은 책은 그리 흔하지 않다. 자기 개성에 알맞은 명작을 발견했을 경우 이 책을 놓치지 말고 정독하여 그 문장의 구조와 수법과 기교와 스타일까지 배워야 한다. 훌륭한 책일수록 진선미를 담뿍 갖추고 있으니 이 세 가지를 바로 판단해낼 수 있는 독서가의 예지를 기르는 동시에 자기 개성을 이 진선미에 결부시킬 수 있는 노력을 아껴서는 안 된다. 서점의 진열장에 쌓여있는 시험 준비 참고서 같은 것은 적당히 이용하면 괜찮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의뢰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참고서는 시험 준비를 위한 책이기보다 정규 과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일 것이다.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참고서가 때로는 도리어 본문보다 더 힘들게 쓰인 것도 없지 않으니 이런 것은 삼가야 한다. 쉬운 책 또는 독자에게 아부하는 책만을 읽어서는 참된 지식과 교양을 얻을 수 없다. 단번에 이해가 가지 않는 책은 간격을 두고 거듭 읽어가는 사이에 깨닫게 되므로 책과 씨름하는 습성이 필요하다. 책은 부피가 많아야 좋은 게 아니라 간결하면서도 요령 있게 씌어야 좋은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쓴 상대성 원리는 전문이 12페이지에 불과하나 이 글이 발표된 후 15년이나 지나는 동안 이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연구 본문만도 3775종에 이르렀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책은 무질서하게보다 개통적으로 읽어야 하는데 올바르게 읽으려면 그 책을 우선 자기의 소유로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읽어가는 가운데 감명이 깊거나 꼭 외워두어야 할 곳에는 밑줄을 그어 뒷날 알아볼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이런 경우에 도서관 책이나 다른 사람의 책에다가 함부로 난서해서는 안 된다. 천천히 읽어야 할 책은 대개가 가치 있는 고전에 속하는 것이 많다. 신문, 잡지, 소설 같은 것은 대개의 경우 빨리 읽는 편이 낫다. 그러나 깊이 읽고 그 책을 비평까지 하려면 아무래도 천천히 읽지 않아서는 안 된다. 전문적, 학술적 지식을 습득하기에 정력을 그다지 기울일 필요가 적은 고등학교 시절, 즉 대학에 들어가기 전은 철학적 또는 윤리학적 성격을 띤 책을 읽기에 알맞은 시기다. 이 시기에 인생관이 서느니만큼 뼈가 되는 책을 읽는 것이 좋다. 동서양의 고전 가운데는 고등학교 학생이 읽기에 알맞은 책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외국의 고전이라고 하여 거기에만 주력하고 우리나라의 고전과는 외면한다면 이도 안 될 일이다. 우리 고전 가운데는 우리 선인들의 사상과 피가 맥맥히 흐르고 있으며 특히 문학 분야인 시가와 소설 같은 것에는 우리의 생활과 사회상이 여실히 나타나 있으니 여기에서 우리의 순결한 정서를 키울 수 있다. 청소년의 심리를 흐리게 하는 저속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돌고 있는가. 외국 것이라고 하여 다 좋을 리 없다. 우리 자신의 것들로부터 동양과 서양에 이르기까지 호평을 받는 책들을 빠짐없이 읽어야겠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학창 생활을 독서로서 즐겁고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에 더 많은 책을 읽기를 바란다. 우리 민족의 풍습? 임동권. 어느 민족이건 그 민족 고유의 풍습을 가지고 있다. 오랫동안 같은 자연적 조건과 역사적 운명 속에서 사회를 형성하며 같은 복장을 하고 같은 언어로 말하며 살아오는 가운데 자연히 같은 풍습을 지니게 된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되풀이하는 생활 풍습은 요즘에 돌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예로부터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전해온 것이다. 우리의 언어나 의복이나 집 구조가 남과 다르고 사고방식이나 관념까지도 다른 경우가 있으니 이러한 것은 모두 풍습과 직결되는 것이다. 한국을 가리켜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렀다. 이에는 언행의 척도로 개인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에 있어서도 꼭 지켜야 할 기준이었다. 반드시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는 예에 의하여 질서가 유지되고 협조와 호양의 아름다운 생활 관습을 가지게 되었다. 한민족은 옛날부터 신을 믿고 제사하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단군 신하를 비롯하여 신라, 고구려,
백제의 건국 신화 그리고 제천 의식과 사직의 번영을 제사한 것에 관한 여러 기록에서도 엿볼 수 있다. 나라의 중대한 일을 의논하고 생명의 안전을 꾀하며 풍년들기를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하늘에 제사한 것이니 이는 두터운 신앙을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농사짓는 일을 본업으로 삼아왔다. 비록 관을 우러러보고 농공상을 천한 것으로 여기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일에 종사했으며 생활 풍습은 이 농경 생활을 위주로 하여 이루어졌다. 달마다 2저루씩 들어있는 24절이나 원력을 이용하고 신사나 오락, 전복 같은 것도 농사일과 관계가 깊었으며 풍년들기를 기원하고 또 풍년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일들을 생활의 가장 절실한 문제로 삼았었다. 5월 농부 8월 신선이란 말이 있거니와 5, 6월엔 논밭에서 땀을 흘리면서 고된 농사일을 하나 8월에 들어 추수를 마치면 봄까지는 신선처럼 평안히 지냈었다. 사랑방에서 새끼 꼬고 이야기책을 읽어가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한가한 농가의 풍경이었다. 힘든 농사일 중에서도 틈틈이 노래와 춤을 즐기는 낙천성을 가졌으니 옛날 중국 문헌에서 속히 가무라고 평한 것도 당연한 일이다. 사르르 선이 움직이는 춤이나 정서를 담뿍 담은 가락이나 마음을 호소하는 노래들은 오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화나 고대 소설이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아가는 과정에는 비극적인 곡절이 있으면서도 종말에 가서 행복하게 끝나는 것은 마음에 악이 없는 증거이며 또 희망의 세계를 묘사한 것이니 이와 같은 생활관은 우리의 풍습을 형성하는 데 근본적으로 작용했다. 과장이 없는 수줍음 속에 마음을 전달하였으니 압축된 순진성이 시조나 민요 속에 가득히 담겨 있으며 풍자나 해악을 즐겨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웃고 체념하는 습성이 생겼다. 풍습을 집약한 것은 명절이다. 명절이 되면 상가는 활기를 띠고 교통기관은 초만원을 이룬다. 그것은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명절엔 고향에 돌아가 부모 형제와 단란한 가정의 분위기를 맛보려 하기 때문이다. 새 옷으로 갈아입고 계절에 알맞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그네뛰기, 널뛰기, 윷놀이, 연날리기, 종경도놀이, 탈춤추기, 씨름하기, 불놀이 같은 오락을 즐긴다. 때로는 명절에 액을 쫓고 재앙을 예방하여 복을 부르기를 꾀하는 일도 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차례를 지내며 성묘를 하고 조상께 천신하여 추원보본을 잊지 않는다. 또 설날의 세배와 섣달 금음날의 묵은 세배는 어른께 해가 바뀌는 인사가 되니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의 표시다. 조상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이 두터워 제사를 정성껏 하고 풍수사상에서 명당을 찾아 지기를 이용하려는 민속이 생겼다.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고 오늘날과 같은 교육기관이 없었던 옛날에는 인간 교육이 거의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침침한 등잔불 밑이나 화롯가에 앉아 밤을 구워 먹으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듣던 옛날 이야기와 수수께끼나 속담 등은 많은 지식과 교훈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살아가는 지혜와 철학을 배우게 되었다. 딸은 어머니한테서 길쌈을 배우고 아들은 아버지한테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웠다. 갖추어야 할 교양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남존여비와 적서차별의 가족 제도는 많은 희비극을 자아냈으니 아들 낳기를 바라는 민속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혼인이나 제사에 있어서는 물론 모든 절차와 사고에 있어 남성을 중히 여기는 풍습을 이루게 하였다. 두 남편을 섬기지 못하니 개가란 있을 수 없으며 굳은 정조가 요망되었고 열려는 만인의 거울로 우러러 받들어졌다. 또 선비의 갸륵한 충성과 지극한 효성은 많은 전설을 남겨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다. 우리가 언제부터 지금과 같은 온돌방에서 살아왔으며 지금과 같은 옷을 입고 살아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또 김장이나 장을 담그는 방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오랜 생활에서 이루어진 것만은 사실이다. 수정과 다식, 식혜, 유밀과 떡, 탕류들은 오래 전승된 것이다. 음식과 양념은 문화와 살림의 척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음식물에 많은 양념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 문화의 높은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에게는 기념할 만한 날이 많다. 백일, 돌, 생일, 환갑, 제일 등이 있는데 이 날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 상을 벌이고 일가 친척은 물론 이웃이나 과객까지 청하여 자리를 같이 해서 후한 인심을 보여주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는 없으니 마을을 단위로 집단을 이루고 일손이 모자라면 두레를 구성하여 공동 작업을 했고
개를 모아 상호 부조하며 공동 출염으로 도로 공사나 교량 수리 같은 일을 하고 때로는 동신제를 지내어 마을의 태평을 빌었다. 또 마을의 질서는 향약으로 다스렸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우리의 생활 전통, 즉 서로가 협조하여 평화스러운 마을을 유지하려는 미풍양속을 우리는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국어의 장래. 최현배. 사람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졌지만 말을 가졌다는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라 말을 가짐으로 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의 생각과 느낌의 소통이 가능하게 되어 원활한 사회스런 관계를 이룩하며 만반의 지식을 증진하고 빛나는 문화를 창조하여 고귀한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말은 세로로는 고금을 뚫어 꿰고 가로로는 한 지역을 휩싼다. 한 고장의 사람들이 오래 전해오는 한 가지 말을 밤낮 씀으로써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한 덩어리란 의식이 생기며 한 덩어리로서의 사랑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말은 결애를 결애되게 하며 국민을 국민되게 한다. 그런데 나라는 집단 생활의 인위적 체제임에 대하여 결애는 피해 유전의 자연스런 체제이므로 말과의 관련은 백성에서보다 결애에서가 더욱 깊고 긴밀하다. 따라 결애말은 나라말보다 더 깊고 더 많은 감화력을 그 언중에게 주는 것이다. 더구나 단일 결애로 성립된 대한민국의 말과 같은 것은 나라말이자 결애말이므로 말과 사람의 관계는 더욱 중대하다. 요컨대 말은 결애의 상징이다. 말이 다르면 결애가 또한 다르며 결애가 다르면 말이 또한 다르다. 한 결애는 그 결애말로서 희로애락의 삶을 누리며 빛나는 결애 문화를 지어내며 정치 경제의 현실적 살림을 일삼는다. 이리하여 결애말은 그 결애의 정신이요 생명이며 또 현실의 힘이다. 결애와 결애말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에 있다. 말씨의 성쇠는 그 결애의 성쇠와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한다. 결애가 흥하면 그 말씨도 흥하고 결애가 망하면 그 말씨도 또한 따라 망하며 거꾸로 결애말이 성하면 그 결애도 성하고 결애말이 쇠하면 그 결애도 또한 따라 쇠한다. 라틴 결애가 로마 제국을 세워 그 국세가 날로 달로 성해가고 번져감에 따라 그네들의 라틴 말이 따라 함께 성해가고 번져가서 드디어 온 유럽을 휩싸게 되어 그 모든 결애의 종교 및 학문의 활동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교육도 이로써 하고 학문의 연구와 발표도 이로써 했으며 각종 권위 있는 기록은 다 이로써 하였던 것이다. 로마 대제국이 망하고 난 뒤에도 워낙 뿌리 깊게 서린 라틴 말의 권위는 한동안 옛 집안을 버티고 있기는 하였지만은 유럽 천지의 근대적 각성의 바람이 불자 그 완강한 라틴 말도 그 자리를 유럽 각 결의 근대어에 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프랑스 말, 독일 말, 영어, 러시아 말, 그 밖의 다종다양의 말씨들은 다 그 새로 일어난 결애들의 정치적 독립에 따른 문화적 독립을 얻은 것들이다. 다시 말하면 로마 대제국이 죽음에 따라 그 라틴 말로 죽었고 그에 대신하여 각 결애가 일어남에 따라 그 결애말이 또한 함께 일어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 새로 일어난 유럽 각종의 근대어도 또다시 그 임자 결애의 쇠약과 흥성을 따라 한 가지로 쇠하고 흥하였나니 이를테면 11세기 이래 수백 년 동안이나 그 프랑스 말에 눌리어서 기진맥진 거의 사멸의 지경에 헤매던 영어가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나 드디어 오늘날 온 세계를 휘두르게 된 것은 곧 그 임자 앵글로 색슨 결애의 쇠잔 및 흥왕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결애는 말씨의 유용한 몸집이요 말씨는 결애의 무용한 정신이다. 몸집이 없어지고는 그 정신만이 살아 번질 수 없음은 환한 사리이다. 또 정신의 활동이 없는 몸집이 살아갈 수 없으며 흥에 갈 수 없음도 또한 절로 밝은 이치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는 말씨가 쇠함에 따라 그 임자인 결애도 또한 쇠하며 말씨가 망함에 따라 그 임자인 결애도 또한 망함을 보이는 신뢰가 없지 아니하니 만주 말과 만주 결애가 곧 그것이다. 청의 태조가 만주 결애에서 일어나 팔기병 3만으로서 명나라를 쳐부수고 중국을 차지하여 4억만 민중에게 임금 노릇을 하게 되었다. 만주 결애가 무력으로는 능히 중원을 정복하였지만 문화의 힘은 도저히 한나라 결애에게 미칠 바가 아니었다. 청의 태조 및 역대 임금들은 이 점에 유의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모든 기록과 궁중 용어의 만죽을 만주말을 먼저 하고 높이기를 힘쓰기도 하였지만은 워낙 두 것의 우열의 차가 현격하였기 때문에
도저히 한나라 문화를 이겨낼 도리가 없었다. 그뿐 아니라 한나라 결의에 견주어 만주 결의는 그 수가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그 말의 경쟁에 더욱 불리하게 되었을 것임은 넉넉히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만주 결의가 한나라 결의를 통치하기 300년 동안에 그 말씨는 저절로 사라져 없어지고 만주 결의도 또한 따라 없어지고 많은 비운에 빠졌다. 그래서 오늘날 만주 천지를 아무리 뒤져도 만주말은 듣기 어려우며 만주 결의의 존재도 또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칼의 힘이 세지 않음이 아니로되 붓의 힘은 여린 듯하면서 그 실은 더욱 세다. 칼의 힘은 길지 못하되 붓의 힘은 길다. 사억의 한나라 결의를 정복 통치한 만주 결의의 칼의 힘, 정치의 힘이 세지 않음이 아니로되 한나라 결의의 붓의 힘, 문화의 힘 앞에 굴복하고 말았다. 칼의 힘의 버팀은 겨우 300년이었는데 붓의 힘의 승리는 영구하여 다시는 만주 결의가 도로 일어날 가망이 영영 없어 보인다. 우리는 여기에서 말과 글의 힘의 크고 셈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배달 결의의 과거는 어떠하였던가? 우리는 반만년 내려오는 훌륭한 말씨와 500년 전에 오는 과학스런 글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능히 이를 잘 부리어 생존 발전에 공을 거두지 못하고 헛되이 남의 발 아래에 눌려 열패자의 슬픔과 만국민의 서름을 겪었으니 어찌 어리석지 아니하며 어찌 통분하지 아니한가? 돌아보건대 우리는 조선시대 500년 동안에 한자의 위압을 받음이 극심하였고 일본의 식민 정치 36년 동안에 일본말의 속박을 당함이 극도에 달하였다. 이른바 교육이란 남의 말과 남의 글과를 통으로 삼키는 꺼풀 교육이요. 참일과 참물건과를 배우고 다루는 속살 교육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온 결의가 한자 한문의 위압과 일본말, 일본글의 속박 밑에서 그 정력과 시간을 헛되이 소비하고 그 발전과 번영을 이루는 참다운 생존 노력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백성은 가난하고 여려지며 나라는 쇠하고 망하였으니 구원한 역사의 문화 결의가 그만 섬나라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칼도 갈지 아니하고 붓도 세우지 아니한 죄업의 과보가 이렇듯 끔찍한 것이었다. 이제 우리 배달 결의는 해방을 얻고 또 조국을 광복하였다. 부자연 또 불합리한 38선의 막힘을 터뜨리고서 나라를 통일하여 광복된 나라, 통일된 나라를 민주주의스럽게 발전시켜서 만인의 행복과 자유가 푼푼하며 문화와 국세가 날로 나아가게 할 것 같으면 우리의 국어도 또한 따라서 피어나고 번져나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한의 국어는 우리 국민의 소유인즉 그 소유자인 국민이 제 충성과 정직과 노력으로서 광복된 조국을 사랑하고 푹 돋우어서 이를 굳건하게 하고 이를 억세게 하고 이를 충실하게 하고 또 이를 키워야만 우리의 국어도 또한 따라서 굳세고 충실하고 크게 나아갈 것이다. 만약 우리 국민이 충성과 정직과 노력이 부족하여 우리나라를 민주주의스럽게 향상 발전시키지 못하여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의 제9시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 국어의 장래도 따라서 암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 국어의 장래를 영화롭게 하려면 먼저 나라를 잘 만들어야 한다 함은 옳은 말이다. 그렇지만은 나는 여기서 거꾸로 국어를 사랑하여 이를 기르고 이를 키우는 것이 도리어 나라를 잘 만드는 근본이 됨을 밝히고자 하는 바이다. 원래 말과 글은 인류 생활의 무기요, 결의 문화의 연장이다. 무기가 좋은 군사는 전장에서 빛나는 승리를 얻고 연장이 이로운 결의는 생존 경쟁장에거 패권을 잡는 것과 같이 편리하고 훌륭한 말과 글을 가진 이로서 능히 말과 글의 구실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이용하는 결의는 문화의 피어남을 이루며 생활의 즐거움을 누리며 생존의 발전을 얻는 것이다. 이제 광복된 민주주의에 대한 나라의 자유민으로서 모든 경륜을 제 스스로의 생각과 손발로써 하여야 할 이때를 당하여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회화하여 다시는 그 바퀴가 엎어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지난날의 경험을 살리고 역사적 사명을 다함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가? 우리는 잘 생각하고 잘 행하는 국민의 노릇을 하고 있는가? 한쪽으론 나라를 사랑하는 데에 다른 한쪽으론 말글을 사랑하는 데에 잘못이 있지나 아니한가? 나라를 되세운 지는 이미 20년이 지났으되 두 쪽 난 국토가 아직 하나 되지 못하고 국제적 및 국내적으로 할 일이 태산 같으니 이 어찌 깊고 간절한 걱정이 아닐소냐? 국어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그 나라를 사랑하여야 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또 그 국어를 사랑함으로써 그 나라를 두어야 한다. 나는 정성을 모아 이를 온 국민,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르는 터이다. 사실로 우리말, 우리 글에 대한 국민의 각성과 애호와 육성의 노력이 부족함을 나는 크게 탄식하여 맞이 아니한다. 대학을 졸업한 학살한 사람들이 제 나라 글의 맞춤법도 바로 알지 못하고 조리가 정연한 글 한 줄도 짓지 못하고도 조금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일은 없는가? 우리 사회의 식자층에서도 아직도 한자를 전폐하면 문화가 퇴보한다고 걱정하고서 한자 2000자는 서야 한다 하는 이가 있으며 신문, 잡지를 편집하는 이, 그 밖에 문필에 종사하는 이들이 조금도 혁신선창의 기계를 보이지 아니하고 일제시대에 배우고 쓰기 비롯한 그대로 국한문 혼용으로서 만족하며 소설 짓는 이만은 한글을 위주하니 이것도 옛날의 이야기책을 언문으로 적어 온 그 방식 그대로라고 할 만하다. 그네들이 소설에 붙이는 자금 제목들과 그 전체의 이름에는 대개가 다 어려운 한자를 즐겨 쓰니 도대체 이 한자 제목은 누가 보란 것인가? 한자라야만 제목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이해가 쉽다고 생각하는 그 심리는 국한문 혼용으로서 만족하는 이들로 더불어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옛날의 그릇된 생각을 고치지 못하고 나쁜 버릇을 씻지 못하였는가? 나의 것은 무엇이고 다 시원치 않고 가치 없는 것이라 힘써 배우고 애써 숭상할 맛이 없다 하고 이와는 반대로 남의 것은 다 훌륭하고 가치 있는 것인즉 이를 힘껏 배우고 이를 애써 숭상함을 자랑으로 아는 모양이니 이것이 그릇된 옛 심리, 옛 태도 그대로가 아니고 무엇일까? 사람은 남을 알기 전에 먼저 제 스스로를 알아야 하며 남의 문화를 존중하기 전에 먼저 제 문화를 존중하여야 하느니 이것이 곧 독립자존의 기상이 있는 국민이 되는 길이며 문화 창조의 정신이 있는 결의가 되는 법인 것이다. 대한의 국민은 무엇보다도 먼저 또 더 국어를 존중하며 한글을 사랑해야 한다. 첫째, 일상생활에서 외국말을 섞어 쓰는 것을 수치로 여겨야 하며 국어만 쓰기를 자랑 삼아야 한다. 둘째, 우리의 말과 글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해야 하며 또 이를 사용해야 한다. 셋째, 말의 수요와 내용을 푸지게 하여야 하며 그 푸진 말을 널리 또 많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한글은 그것만 쓰기로써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로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를 더욱 개량함으로써 그 과학스런 위대한 성능을 충분히 발휘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국어 존중과 국문 개량의 일들은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쉽지 아니하다. 낡은 버릇에 젖은 늙은이들은 도저히 이를 다 이루어낼 수가 없다. 이에 관한 깊은 깨침과 굳은 믿음과 먼 소망으로서 이를 단행할 만한 용기를 가진 젊은 세대에게 그 성취를 부탁할 수밖에 없다. 국어의 장래는 젊은이들의 머리와 손에 달리었다. 동시에 나라의 장래도 젊은이들의 어깨에 매인 것이다. 국어의 개념. 이희승. 국어는 언어다. 이 명제는 너무도 평범하여 도리어 우스운 감이 없지 아니하나 국어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선 언어의 일반 성질을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다. 각종 언어는 각각 그 언어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와 동시에 각종 언어의 공통되는 일반성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언어의 일반성에 대하여 말해보겠다. 가 언어는 사람만이 가진 것이다. 근래에 어떤 학자는 동물에게도 말이 있느니 어떤 종류의 원숭이는 60몇 개의 단어를 가졌느니 하여 언어는 인류에게만 하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가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동물들이 어떤 동작이나 표정으로 재하소연하고자 하는 바를 표출하는 것이라든지 원숭이가 어떤 종류의 소리를 질러서 저희 생각한 바를 상대자에게 전달하는 것과 같은 것은 정당한 의미의 언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우리가 말하는 협의의 언어 혹은 정상의 언어는 다음에도 대강 설명하려니와 음성으로서 그 생각하는 바를 표출하는 데 하나여 쓰이는 말이며 또 음성의 계열은 일정한 음운 조직과 문법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언어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인류와 동물을 구별하는 요건 중에 언어의 유무도 한몫 끼게 된다고 한다. 나 언어의 내면에는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말로써 희로애락 등 모든 감정을 상대자에게 하소연하거나 혹은 저 혼자 풀어버리는 일도 있지만은 그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사상을 상대자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 그 결과로는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의견, 경험, 판단 등을 서로서로 교환하여 지식의 발달을 초래하며 따라서 문화의 향상 전진을 성취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류가 오늘과 같이 찬란한 문명을 가지게 된 원인은 연모를 만들 수 있는 손을 가지게 된 것과 사상을 교환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게 된 까닭이라고 한다. 다 언어의 형식은 음성이다. 앞에서 언어는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 이면에 내포된 사상을 실제로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표현하느냐 하면 음성을 빌어서 하게 된다. 그리하여 일정한 의미는 일정한 음성으로 표출한다. 그러므로 말의 의미는 즉 내용이요, 음성은 즉 형식이다. 음성 이외의 얼굴의 표정이나 몸짓, 군호 등으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일도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언어 생활의 주요한 수단이 되는 것은 입으로 발음하여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 음성은 자연계의 음향, 즉 천둥소리, 바람소리, 물 흐르는 소리, 종소리 등이나 동물의 우짖는 소리와 같지 아니한 점이 있으니 사람의 말소리는 분절음, 즉 자음과 모음으로 분해할 수 있는 음절이 모여서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음성 이외의 다른 소리는 도저히 음절이나 자음, 모음으로 분석할 수 없다. 여기에 음성과 음향의 다른 점이 있다. 라 언어에는 사회성이 있다. 어떠한 의미를 표현하고자 할 때 마음대로 아무러한 의미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서는 남이 알아듣지를 못한다. 언어란 본래 우리의 사상 전달의 수단임에 틀림없지만은 이것이 언어로 인정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여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주위에 있는 사회 일반이 공통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음성을 듣고서 그러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이러한 음성으로 표현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제약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언어가 본래 사회적 산물이며 객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어는 도저히 주관적으로 좌우할 수 없다. 언어에는 역사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언어는 주관적으로 좌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언어는 고정화하여서 언제까지든지 그대로만 있어야 할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여 새 말이 자꾸 생기고 또 있는 말도 그 뜻이 점점 변하는 일이 많다. 지금까지 쓰이던 말이 없어져 버리는 일도 있다. 그러므로 언어에는 생명이 있다고 한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언어가 신생, 성장, 사멸하는 것을 가리켜 이르는 말이다. 그러면 언어를 마음대로 변경, 창작하지 못한다는 일과 언어는 생명이 있어서 나고 자라고 죽는다는 일, 이 두 가지 사실은 어떠한 관계를 가졌는가에 대하여 잠깐 말하려 한다. 첫째, 인문이 발달되어 갈수록 언어의 빈곤을 느끼게 된다. 즉, 이미 있는 말의 수요가 부족하여 마음속에 있는 사상을 자유롭게 충분히 표현할 수 없을 경우가 많다. 이것은 창작을 하여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사실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물에 당면할 때마다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새 말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 둘째, 우리 각 개인이 필요를 느끼는 대로 개인의 의사로 새 말을 자꾸 만들어낸다면 이것은 큰일이다. 더구나 개인의 주관이라는 것은 출몰무쌍하고 변화난측해서 주관대로 말을 창작하고 변화시키면 언어의 수가 한정없이 늘어갈 터이요. 또 그 의미가 조변석게 되어 큰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어떠한 새 사물에 대하여 새 말의 필요를 느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새 말의 창작을 시험하여 본다. 그리하여 이 개인의 시험이 사회 일반의 공인을 얻게 된다면 그 말은 생명이 붙어서 통용어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그 말은 그 때뿐으로 소멸되고 만다. 그리고 이 공인을 받는다는 것은 당장에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적 경과와 공간적 전파를 요하게 된다. 시의를 정하여 가지고 공표하는 법령과 달라서 부지불식 중에 습관적으로 사회에 공인되는 경로를 밟고서 이루어진다. 새 말의 발생뿐 아니라 종래부터 있었던 말의 의미 혹은 음의 형태가 변화하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과정을 밟는다. 그리고 신생이나 변화나 최초의 바란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수정을 다분히 받게 된다. 즉, 언어는 역사적 연마와 도야를 통하여 성립된 것이요, 또 되어 가는 것이다. 언어의 역사성은 여기에 의미가 있다. 동시에 이 역사성도 주관의 자유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객관성이 엄연히 존재한다. 즉, 언어의 객관성 속에는 사회성과 역사성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국어는 일종의 구체적 언어다. 앞에서 언어라 한 것은 추상적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의 언어라는 정의는 모든 구체적 언어부터 그 공통성만을 뽑아낸
일반적으로 타당한 입언이기 때문에 언어는 의미를 가진 음성, 언어는 사상, 혹은 감정을 표현하는 분절적 음성이라 하여 저 프랑코 스위스 학파의 테두 소시르는 언어는 말의 운용에 의하여 동일 사회에 속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제보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추상적 개념인 언어만으로는 도저히 국어가 될 수 없다. 국어는 어떠한 민족이나 사회가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체적 언어가 아니어서는 안 된다. 국어도 언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가진 것이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이 가졌을까? 중국어는 한족이 가지고 있고 프랑스 국어는 프랑스족이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어는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으며 한민족만이 가진 것이다. 그리고 국어도 그 내면에 사상을 담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지만은 각 민족의 사상의 특징이 있는 탓으로 그 국어 역시 각각 그 민족의 사상에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민족의 언어를 연구하여 보면 그 민족성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일반적으로 언어의 형식을 음성이라고 하였지만은 국어의 형식은 결코 추상적인 음성이 아니라 현실로 사용되는 구체적 음성이다. 같은 사람이란 개념을 표시하는 말도 각 민족이 사용하는 구체적 발음은 같지 아니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중국에서는 인, 영국에서는 맨이라 하여 일치 혹은 공통되는 점이 없다. 국어의 사회성, 역사성에 있어서도 그 민족과는 구체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특징을 같이 한다. 국어는 국가를 배경으로 한다. 어떠한 사회나 민족이 현실로 사용하고 있는 구체적 언어라 할지라도 아직 국어란 이름을 붙일 수는 없다. 국어라 하면 반드시 한 국가를 배경으로 하여 그 국민의 대다수의 통용어가 되는 동시에 국가 통치상 공식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통용어라 하는 것은 그 국민의 대다수가 이해하는 말을 이름이요. 공식어라 함은 정치상 공용어 또는 국민 교육상 표준으로 삼는 말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 국가 안에서는 일종의 국어가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단일 민족으로 성립된 국가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국가의 판도 안에 수개의 민족이 함께 거주할 경우에는 몇 가지의 언어가 병행하는 일이 많다. 이 경우에 그 나라의 국어도 대개 두 가지 현상으로 나눌 수 있으니 첫째는 아무리 여러 민족으로 성립된 국가라 할지라도 그 중에 가장 세력이 있는 민족이 정치적, 문화적으로 영도자가 되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언어로 그 나라의 국어를 삼는 일이 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한 국가의 판도 안에 병립하여 거주하는 두 민족 혹은 그 이상 수종의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를 동등으로 인정하여 몇 가지의 국어를 사용하는 일도 있다. 전자의 신뢰로는 패전 전 일본은 그 판도 안에서 여러 종류의 언어가 쓰이고 있었으나 저들의 언어, 즉 대화족의 언어로서 그 국어를 삼았었던 것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벨기에가 한 나라 안에 두 종류의 국어를 가져서 플레밍 말과 왈론 말이 동등의 세력으로 사용되며 스위스에서는 프랑스 말, 독일 말, 이탈리아 말의 세 가지의 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발칸 반도 안의 몇몇 나라에서는 10여 종의 언어가 병립하여 있어서 각 민족은 자기 민족의 언어의 공용을 주장하여 그것을 인정치 않을 수 없는 사실도 있다 한다. 이와 같이 전자, 후자 그 어느 편을 막론하고 한 국가 안의 언어가 단일하지 못한 때에는 각 민족 간의 반목질시가 심하여 구분이 쇠퇴하여질 뿐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멸망의 비운에 빠지는 일도 그리 드물지 않다. 그러므로 한 국가가 단일한 언어로 국어를 삼는다는 것은 여간한 행복이 아니다. 이 점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참으로 다행하다. 민족도 단일하고 언어도 한 종류만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오늘 쓰고 있는 말이 우리의 유일한 국어다. 우리 국어는 우리나라 판도 안에서 어디서든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 언어다. 국어는 표준어라야 한다. 한 나라 안에 단일한 언어가 사용된다 할지라도 그 언어는 각 지방을 통하여 꼭 균일하지는 못한 것이 보통이다. 즉, 지방적 차이가 다소 있어서 그것을 방언이라 이른다. 한 국가의 국어로는 이 지방적 차이를 그대로 방임하여서는 안 된다. 언어가 국민을 단결시키고 또 국내의 정치,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상해서 이미 이해되었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국내 어느 지방에서든지 통할 수 있는 표준어를 제정하여 국어를 정리, 통일, 보급시키지 않으면 국가의 공식어로서 그 가치를 퍽 감하게 된다. 따라서 국력의 발전이나 문화의 향상에 적지 않은 지장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여러 문명국들은 각각 다 자기 나라의 표준어를 세워서 국어를 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전혀 무시하지는 않는다. 방언은 또 방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공적인 국민 생활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어되는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하겠지만은 사생활에서는 그 친숙한 방언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은근과 끈기. 조윤재. 한국 문학과 한국 사람 생활의 특질이란 어떤 것인가? 오랜 역사의 전통에서 살아온 한국 사람의 생활에 특질이 없을 리 없고 또 그를 표현한 한국 문학에 특질이 없을 수 없다. 한국의 예술을 흔히들 선의 예술이라 하는데 기와집 추녀 끝을 보나 버선의 콧등을 보나 분명히 선으로 이루어진 극치다. 또 미인을 그려서 한 말의 반달 같은 미인이란 말이 있으니 이도 또한 선과 선의 묘미일 뿐 아니라 장구 소리가 가늘게 또 길게 끄는 것도 일종의 선의 예술일시 분명하다. 그런데 반달은 아직 충만하지 않은데 여백이 있고 장구 소리에는 여운이 있다. 이 여백과 여운은 그 본체의 미완성을 말함일지 모르나 그러나 그대로 그것은 완성의 확실성을 약속하고 또 잘리어 떨어지지 않는 영원성을 내포하고 있으니 나는 이것을 문학에 있어 또 미에 있어 은근과 끈기라 말하고 싶다. 춘향전은 고전 문학에 있어 걸작이라 평하고 주인공 춘향은 절대가인 만고 절색이라 한다. 그러나 춘향전은 어디가 좋은가? 춘향과 이 도령의 로맨스쯤은 어디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니 그것만이 춘향전의 우수성이 될 리 없고 또 춘향전이 가곡이라 했자 그 외에도 얼마든지 좋은 가곡이 있어 하필 춘향전이 걸작 될 것 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좋고 언제 어디서 몇 번을 보고 듣고 읽어도 좋다. 이것은 무엇인가? 곧 은근이다. 좋다는 점이 뚜렷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고 여백과 여운을 두고 있는 곳에 은근한 맛이 있어 일상 보고 듣고 읽어도 끝이 오지 않는다. 더욱 춘향의 미에 이르러서는 그 얼굴 그 몸맵시 어디 하나 분명히 손에 잡힐 듯이 묘사된 바 없고 그저 구름 사이에 솟아있는 밝은 달 같고 물속에 피어있는 연꽃과 같다. 하였지만은 춘향전 전편을 통해서 보면 춘향같이 예쁜 계집이 없고 아름다운 여자가 없다. 즉 춘향은 둘도 없는 절대가인이요 만고 절색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곧 춘향의 미가 은근하게 무럭무럭 솟아올라와 독자로 하여금 마음껏 그 상상에 맡겨 이상적인 절대의 미경에 춘향을 끌고 가게 하기 때문이다. 또 고려 때 시가에 가실이 있고 바리고 가실이 있고 날러는 어띠 살라 하고 바리고 가실이 있고 찹사와 두어리만한 선하면 아니 올세라 셔론님 보내암노니 가신한닷 도셔오쇼셔 라는 이별가가 있다. 이 또 얼마나 은근한가. 그리운 임을 보내는 애끓는 정은 측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애원, 호소, 연연의 정이 지극하지만은 그것이 실로 은근하게 나타나 애이불비하는 소위 점잔을 유지하면서 문자 밖에 한없는 이별의 슬픔이 잠기어 있다. 이렇게 은근하고 여운이 있는 정취는 저절로 끈기가 붙어 있는 것이니 앞에 가실이 이별가에서 볼지라도 그 그칠 줄 모르게 면면이 길게 또 가늘게 애처롭게 끄는 그것은 일종의 끈기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정포온의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에 이르러서는 한국 문학의 끈기가 온통 그대로 표출되어 있는 감이 있다. 이러한 표현과 묘사는 우리 문학 작품에 있어 결코 희소하지 않으니 이를테면 유산가의 일절에 층암 절벽상에 폭포수는 콸콸 수정염 들이운 듯 이골 물이 주르르륵 저골 물이 살살 열에 열 골물이 한데 합수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코라지고 평퍼져 넌출지고 방울져 저건너 병풍석으로 으르렁 콸콸 흐르는 물결이 은옥같이 흩어지니 소부 허유 문답하던 기산 영수가 이 아니냐라 한 것이라든지 또 사설시조에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매에 맥에 휘쫓긴 까토리 안과 대천 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닷도 잃고 용총도 끊고 돛대도 꺾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 말리 남고 사면이 거머득 저문 천지 정막하치 놀 떠 있는데 수적 만난 도사공의 안과 엊그제 임 여인 내 아니야 얻다가 가을하리요 라 한 것이라든지 또 모든 소설의 주인공들이 파란 중첩하고
복잡 기괴한 일생에서 모든 갓난을 극복하고 결국 해피엔드로 끌어가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다 그러한 것이다. 은근과 끈기, 이것은 확실히 한국 문학에 나타나는 현저한 한 모습일 것이다. 혼돈광막한 것이 중국 문학의 특성이고 유머러스한 것이 영국 문학의 특성이고 담백 경쾌한 것이 일본 문학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나는 감히 이 은근과 끈기를 한국 문학의 특성이라 주장하고 싶다. 우리 민족은 아시아 대륙의 동북 지방, 산 많고 들 적은 조그마한 반도에 자리 잡아 끊임없는 대륙 민족의 중압을 받아가면서 살아나와서 물질적 생활은 유족하지를 못하였고 정신적 생활은 명랑하지를 못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은근하고 끈기 있는 문학 예술 내지는 생활을 형성하여 왔다. 그것의 호불호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과거의 전통이었고 또반 운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나왔고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은근은 한국의 미요, 끈기는 한국의 힘이다. 은근하고 끈기 있게 사는데 한국의 생활이 건설되어 가고 또 거기서 참다운 한국의 예술, 문학이 생생하게 자라나갈 것이다. 현대생활과 신문. 곽복산. 현대신문의 제작. 신문의 구조. 그날 그날의 인류의 생활을 표현하고 사회 각층과 온 세계의 여러 사실을 보도 해명하는 신문은 우리의 사회생활을 지도하고 규정 지어주는 구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현대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이 있는 현대신문의 특질을 이해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신문은 정신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경영 방법과 경제적인 사업 형태의 세 가지 요소의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문의 특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정신적인 면, 즉 신문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뉴스, 논설, 문화면의 기사들이 어떠한 수단으로 어떻게 독자에게 전달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전달 내용. 신문 내용의 주류를 이루는 뉴스는 현실적 사실의 보도다. 현실적 사실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동 관심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도될 때 독자들은 긴장감을 일으키게 이른다. 그와 아울러 신문은 논설로서 그 사실을 비판하여 주기 때문에 독자는 정세 판단을 빠르게 하고 각자가 취할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보도된 뉴스는 의도적인 편집 태도로 말미암아 특수화한 것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일선 기자가 수집한 뉴스의 소재는 취사 선택되며 기사 작법의 차이, 표제의 대소, 기사의 배열들의 주관적 지면, 구성은 뉴스의 성격을 일변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편집 태도는 알게 모르게 독자에게 전달되며 독자는 사실 자체에 접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자의 해석을 듣는 데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뉴스 보도가 암시적이요 간접적임에 비하여 신문에 게재되는 논설은 지도적이요 직접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므로 신문은 논설을 통하여 독자를 지도하는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달 방법. 신문의 전달은 시간적으로 압축하고 공간적으로 널리 일반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시간적으로는 주간에서 일간으로 또는 조석간으로 가급적 짧은 시간의 간격을 두고서 정기적으로 또 연속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전달한다. 이러한 반복 작용은 독자의 머리를 부지불식간에 점령하고 지배하는 것이 된다. 또 공간적으로 볼 때 신문이 가진 공시성은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국민 대중에게 널리 공급된다는 점에서 그 내용에 한층 더 진실성을 요구하게 된다. 신문 기사는 대체로 익명이요. 그것이 인쇄된 문자로 전달되기 때문에 더욱 절대적이며 인상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들어야 할 것은 논설을 통한 비판의 신속성이다. 사실과 비판이 동시에 발표되고 때로는 비판이 사실 보도에 앞서서 발표되어 독자의 판단을 앞장서서 지배한다. 이상의 몇 가지 요소는 개별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가 되어 종합작용을 일으킴으로써 독자에게 주는 정신적 영향을 크게 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신문을 제작 공급함에 있어서는 취재에서 편집, 인쇄, 판매에 이르는 생산 시간을 극도로 단축하기 위한 과학적인 시설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그러한 시설을 한 사옥 안에 집약하고 있으며 편집국, 공무국, 영업국 등이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어 거대한 살림을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대량 생산의 자본주의적인 경영 형태를 갖추어 현대 사회에 있어서 독자적인 문화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신문의 기능. 정신적 매개 수단. 현대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시대라고 일컫고 있으며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체인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등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신문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오래일 뿐 아니라 여론을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언론기관이다. 현대 신문은 사실, 의견, 지식, 오락 등 많은 양의 내용을 그날 제공하여 줌으로써 우리의 일상생활에 정신적인 영향을 풍부하게 하여 준다. 우리는 자기 집에 앉아서 싼 비용으로 신문 지면을 통하여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만이 아니라 우주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실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 먼 지역에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계 각국에서 연구하고 있는 모든 세계의 지식도 그날의 신문을 통하여 바로 알 수 있으므로 신문은 현대 생활의 정신적 매개 수단이 되는 것이다. 민주사회의 신문. 민주사회는 인간의 의사를 존중하는 여론을 기초로 해서 형성되고 발전하는 것이므로 여론을 표현하고 지도하는 기관으로서의 현대 신문의 임무가 또한 지대한 바 있다. 신문 연구가들은 이질적인 성원으로 구성된 현대 사회에서 정신적인 통일을 강화하고 개별적인 행동을 전체의 것으로 이끌고 나가는데 매개적인 구실을 하는 것이 현대 신문의 주요한 기능의 하나라고 규정짓고 있다. 신문의 존재는 현대 생활의 방편을 위한 것이며 현대 생활의 방향을 규정지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와 동시에 모든 지식의 대중화, 특히 근대 문학의 일반화를 위하여 신문이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실로 현대 신문은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사회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정신적인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신문의 자유와 책임. 신문은 본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진실한 것이어야 한다. 신문의 내용을 이루는 보도와 평론이 어떠한 부당한 의도에 의하여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진실성을 상실한 것이 되고 만다. 여기에 신문이 자유로워야 하며 독립된 기관이기를 요청하는 까닭이 있다. 그러나 신문의 내용이 진실하지 못하여 그것이 반사회적이라고 규정지어질 때 신문의 책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사회에서는 각 개인이 정확한 정보를 얻고 각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자유권의 하나로서 또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으로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표현하는 국민적인 자유권의 전제로서 신문의 자유는 모든 자유의 선구적인 구실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